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1일 4시 9분을 지나고 있네요. 어제는 제가 이제 그 알랭 바디우 수학예찬에 나오는 칸토 정리 때문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작업을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학예찬 얘기를 또 해볼 건데, 오늘도 바디우의 수학예찬 3장 내용입니다. 지금 3장이지만 저는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5장, 6장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볼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간단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거 나올 텐데, 간단한 거 보실 분은 간단한 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정말. 그 이제 수학이라는 게 실제 적용된다. 그래서 뭔가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내용 전체 보겠습니다. 바디우가 앞에서 수의 대상이 실제한다는 입장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주의가 지적하던 실제주의의 문제점, 이제 2억에 해당되는 대상이 있냐, 그 다음에 분수보다 수체계가 더 얄팍하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디우는 2억에 해당되는 숫자, 대상 있을 수도 있어, 그냥 못 찾은 것 뿐이지. 쌍둥이 소수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반박했죠. 쌍둥이 소수 얘기하면서 20만짜리에 해당되는 쌍둥이 소수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후의 숫자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끝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 였죠. 그래서 2억에 해당되는 거 있냐 없냐 했을 때 우리가 못 찾는 거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연수의 무한에 대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칸토로 가게 되면은 자연수의 이제 무한, 이것도 이제 얘기가 나오죠. 무한집합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해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얘기는 할 수 있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보게 되면 아무튼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형식주의가 말하던 실제주의의 문제점, 이제 불완전한 지점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메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학이 형식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례를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보겠습니다. 수학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들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수학이라는 게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실제하고 연관이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하고 분리된 게 아니다. 수학은 그냥 허무맹랑하다기보다는 뭔가 이론적이기만 한 거다, 이게 아니라 실제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뭔가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허수를 먼저 얘기합니다. 복소수에서 허수. 허수 같은 경우는 허구적인 수, 상징적인 것,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형식적인 거죠, 허수라는 게. 유의로 취급이 됐다고 하는데 19세기 전자기학의 기본 도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단순히 형식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허구이고 상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였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와 관련이 있는 그런 수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된 거는 지금 보게 되면 19세기 전까지는 이제 형식적인 것으로 취급됐다가 이제 실제를 갖춘 것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형식적인 수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제적인 것을 갖추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수학적인 법칙이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를 갖추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보는 거는 이제 원뿔곡선론인데요. 아폴로니오스, 고대 그리스인 것 같아요. 아폴로니오스가 이제 고대에서 이제 타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연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효용을 가질지 알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폴로니오스의 연구가. 그런데 이제 케플러, 2000년 정도가 지나서 케플러가 행성의 궤도가 타원 궤적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타원 궤적을 이제 연구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활용된 게 아폴로니우스의 연구였다, 이겁니다. 원뿔곡선론 이거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까지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여줬고 그냥 타원이라는 성질을 얘기한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디다 써먹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봤더니 타원의 그 성질이, 타원의 그 원뿔곡선론에서 다룬 타원의 성질이 행성 궤도에 적용이 되어져 있었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학은 형식적인 걸 다루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다 적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전자기억도 그렇고 케플러의 행성 궤도에 대한 연구도 그렇고
형식적인 것들이 다 실제 적용됐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학은 형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 수학은 이렇게 형식적인 것들을 다루지만 수학이 다루는 형식적인 것들은 앞선 사례들로 볼 때도 이제 모두 실제 현상의 법칙들이죠. 그러니까 실제와 다 관련이 있죠. 어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무언가를 지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상들은 이제 각각의 수학적 법칙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이 법칙이 현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이제 그 형식적이고 수학적인 탐구를 먼저 하고, 먼저 발견하고 법칙을 발견하고 나면은 그 후에 현상이 드러나면서 현상의 형식으로서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그다음에 수학 형식적인 이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형식주의자들이 이거 형식일 뿐이지 않느냐 말할 수 있어도, 사실 그거는 현상에 대한 법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학의 형식주의적인 법칙은 실제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보게 되면 수학은 형식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를 비판하는, 반박하는 이런 입장이라 볼 수 있고, 수학은 자연현상의 수치적인 특징들의 형식을 다루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물리학과 같은 수치와 관련된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실험 과학에서는 이제 수학의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활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볼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후에 이제 내용이, 질문자가 이제 다시 물어봐요. 수학이라는 게 물리학을 빌리지 않으면 현실에서 작용할 수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이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 볼 내용은 간단하죠. 보게 되면 이제까지 형식주의를 반박하던 사람이, 알랭 바디우가 이제 수학이 형식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건 실제와 관련되는 것들이다, 단순한 현식이 아니다, 단순한 형식, 어떤 기호 이런 거 암묵적인 그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실제에 기반하고 있는 거다 라는 사례를 제시하는데, 허수하고 그 다음에 원뿔곡성론을 얘기했죠. 허수는 이제 전자기하학에서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니다 라는 게 밝혀졌고, 원뿔곡성론은 이제 케플러의 행성궤도, 그 파악하는데, 연구하는데 이제 적용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연구가 이루어져서 형식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를 우리가 나중에 다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선 얘기가 똑같죠. 수학은 먼저 형식적인 걸 다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적용되는 현상들을 이제 파악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형식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수학의 이런 형식적인 법칙은 수치적인 거니까 수치와 관련된 어떤 실험과학에서는 활용되어지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물리학과의 관계, 다른 학문과의 관계까지 설명하며 마무리를 짓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짧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늘 볼 부분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고요.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을 보시지 않을 분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분석을 보겠습니다. 네, 분석도 내용은 쉬워요. 네, 쉬운 내용이니까 보게 되면, 수학은 오로지 존재로서의 존재에 관한 과학이라는 것, 다시 말해 철학자들이 고전적으로 존재론이라고 명명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수학은 존재에 대한 것으로 고전적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학이다 라고 하는데, 이 고전적 존재론이라고 한다면은 이 고전적인 어떤 존재론에 대한 입장이라기보다는 그 이데아나 이런 실체, 여기에 대한 걸 다룬다, 실제 형식 이런 걸 다룬다 라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고전적 존재론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고대 존재론을 언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고전적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네, 수학은 절대적으로 형식적인 층위에서 파악된 것들 전부를 다룬다. 형식적인 층이에요. 형식적인 층이니까 이게 그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그 어떤 법칙을 제공하는 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법칙으로 이루어진 어떤 이론계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론계에서 파악되는 것들 전부를 다룬다. 그리고 이 이론계라는 게 현실에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 물리적 탐구는 이제 현실계라고 할게요. 그냥 어떤 이게 실제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렇긴 한데, 아무튼 현실계라고 할게요. 이론과 현실로 구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이론적인 층위를 다룬다면은 그에 맞는 이 층위에서 다룬 것이 파악이 된, 이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수학이 이런 이론계에서 파악한 법칙들이 이제 현실에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리학들은
물리학이나 이런 탐구를 하는 것들은 현실계에서 이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조건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파악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이론계를 다룬다, 뭐 이데아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떤 실제가 갖는 법칙이나 성질을 다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층위에서 매우 유익한 예들이 있다. 복소수일 텐데, 허수라고 불리는 이제 허수라는 것은 하나의 순수한 유의로 발명되었다라고 합니다. 허수를 심지어 상상적인 것이라고 명명하기도 했고, 이 수가 실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근데도 우리는 그 수를 가지고 놀았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허수는 19세기 전자기하학의 기본 도구가 됐다. 근데 이거는 전혀 예견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수학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이제 허수를 가지고 놀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였다. 실제 적용이 가능한 어떤 것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이런 류의 뜻밖의 일들은 수학이 순전히 형식적이며 임의적인 유의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네, 그렇죠. 전자기하학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으니까 막혀버리는 거죠. 존재하는 것에 관하여 존재자의 존재를 사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자 한다면, 순수하게 형식적인 구조들, 물질적 특징들에 있어 불확정적인 구조들을 사유하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자의 존재를 사유한다, 이거는 이제 뭐 이데아라던가 형식이라던가 실체라던가 뭐 실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존재자의 존재가, 이건 이제 뭐 또 그 하이데거의 존재자하고 관련 지으면 안 될 것 같고, 문맥상으로는 존재자의 존재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제가 잘못 봤고, 존재자의 존재면 여기로 가야 되고, 이 존재자는 우리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자. 아무튼 이 이데아, 형식, 실체, 실제 이런 걸 다룬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순수하게 형식적인 구조들, 이론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식적인 거는 이론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물질적 특징에 들에 있어 불확정적 구조들을 사유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어요. 불확정적 구조, 이게 뭘까 싶은데, 앞서 이 그 수식되어 있는 표현을 보면 물질적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 특징들의 불확정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 특징들은 우리가 봤을 때 확정적으로 구조를 띠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적인 어떤 요소들을 다루는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확정적인 구조를 띠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칙들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어요. 법칙, 이론, 그 다음에 뭐 그 형식.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순수하게 형식적인 구조들하고 물질적 특징들에 있어 불확정적인 구조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라고 봐도 똑같다라는 건데, 이게 조금 우리가 이거 뭐지? 왜 앞이랑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약간 함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물질적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론적인 거, 법칙적인 거, 형식적인 거를 다루는 게 존재자의 존재를 사유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아라던가 실체라던가 실제를 사유한다는 것을 말한다, 수학이라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뭐 이렇게 나아가면 또 이제 이데아라는 게 뭐냐, 이데아가 사유되는 게 맞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데아를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한다거나,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데아 비판을 하니까 그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은 그냥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존재자들의 물질적 특징과 관련해서 불확정적인 이러한 구조들을 다루는 과학, 그것이 바로 수학이다. 여기서도 지금 헷갈리게 나오죠. 불확정적인 구조를 다룬다? 그러면은 뭔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뭔가 절대적이지 않고 뭔가 불확실하고 이런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물질적 특징 등과 관련해서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불확정적인 요소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소죠. 왜냐하면 형식이라는 건 어떤 물질적 특징을 갖지 않잖아요. 이론적인 것도 어떤 물질적인 게 덮여졌을 때야 물질적인 걸로 나타나는 거지, 그냥 이론적인 내용만 봤을 때 수학적인 수식 자체가 어떤 물질적인 형상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물체가 그 법칙의 영향을 받아서 그에 따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형식 자체, 이론 자체, 법칙 자체가 물질적인 특징으로 드러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확정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상적인 수, 허수 같은 형식을 발견한 것도 수학이다. 예. 형식적인 걸 발견하긴 했다 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러한 형식을 우리가 알거나 실제로 어딘가에서 구현되었거나 또는 구현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기도 전에 그랬다. 이 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이게 적용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다는 거죠. 예. 그냥 형식적으로 했을 뿐인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다른 예로 원뿔 이론 얘기하죠. 원뿔 이론을 통해서 타원의 정의와 그것에 관한 연구, 고대 후기 페르게네요. 그리스가 아니라 고대 후기 페르게의 아폴로니오스가 저술한 원뿔 곡선론으로 시작되었다. 원뿔 이론도 보게 되면은 먼저 나왔다 이거예요. 법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7세기 초 약 2000년 가량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케플러를 통해 그때까지만 해도 원으로 간주되던 행성들의 궤도가 타원 궤적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원뿔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걸 파악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고요. 수학은 분명히 순수한 존재의 층위에서 후대의 과학들의 우연적이며 복잡한 변전에 따라 관련된 물질적 모델들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밝혀진 몇 가지 형식적 장치들로부터 예견된 발명입니다. 네, 그렇죠. 수학이 형식적인 걸 다루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형식이 어디서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만들어 놓으면은 어느 물질적인 모델에서 구현되는 걸로 밝혀진다 이거예요. 네.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자연과학, 후대 자연과학에서 미리 밝혀진 그 선대 수학자들이 밝혀놓은 그 법칙이 이 자연과학에서의 그 현상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형식적인 장치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당연히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는 또한 수학이 실제를 다루지만 실험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다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제와 관련된다 이거죠. 실제와 관련된다. 근데 실험적이지 않은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와 관련되는 걸 하고 있지만 뭔가 우리 눈으로 파악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물체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모든 경험 안에서 전제된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도 다 수학적인 법칙이 적용된 사례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법칙은 현실적인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그 대상 자체의 성질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성질을 말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수학적 법칙에 영향을 받은 것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이 실제와 관련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이 조금 복잡한가요? 아무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수학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걸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들의 관계에서 작용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페르게의 아폴로니오스가 행성궤도에 들어있는 존재로서의 존재인 무언가를 사유했지만 당대에는 그게 뭔지 알지 못했다. 아폴로니오스가 이제 타원에 관한 이론을 발견하고 뭔가 발달시켰지만 그게 뭐에 대해서 어디다 써먹을 수 있었을지 몰랐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수학은 감각적 경험에서 파생된다는 이론을 거부하는 이유다. 수학적 대상이 감각적인 거다 이렇게 하는 거를 거부한대요. 이래서 이제 실제주의를 자꾸 반박을 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뭐 2억에 해당되는 어떤 실제 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반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실제주의에 반감을 가진 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주의자들은 실제로 수학의 대상이 경험적인 거라고 보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1이라는 게 뭐야 했을 때 뭐 이거 하나, 이 물체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시는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말은 결국에는 내가 보고 있는 이 물체 하나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존재적인 면에서의 수치화가 가능하니까 그 수치를 언급한 사례로 봐야 되는데 이걸 좀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디우가 수학을 감각적인 경험에서 파생된다는 거는 난 거부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수학은 감각적인 경험에서 파생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감각적인 경험의 실제는 수학적 형식론의 사전에 모든 있는 것의 가능적 형식들을 사유하기 때문에 사유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전에 존재하는 수학적 형식을 사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에서 그것을 사유할 수 있는 거다. 사유하기 때문에 사유될 수 있다. 경험의 실제는
우리가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어떤 법칙이나 관계가요. 그래서 수학적인 어떤 형식이 이미 그 경험 안에 적용이 되어져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실제를 파악하고 그렇게 되는데, 네, 이게 가능한 이유, 어떤 법칙 관계를 파악하고 가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수학적 형식론이 이제 적용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계와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계, 이거를 두 개로 나눴을 때 이론계가 현실계에 다 녹여들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결과적으로는 이데아가 우리의 그 존재들 안에 있다라는 내용하고 좀 관련되어질 수 있어요. 물론 그 플라톤이 말하던 이데아 자체, 그 자체를 온전히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의 그 맥락이나 논리는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무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험에 사용되는 거대한 기구들조차 물질화된 이론이다. 예,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거, 예, 실제한다고 보고 그러는 거는 이론이 어떤 식으로 구현된 거다라는 거죠. 예, 구현된 거다. 그래서 어떤 건설에 있어서도 뭐 어떤 이런 망원경이나 가속기, 입자 가속기나 이런 거 건설에 있어서도 극도로 복잡한 수학적 형식론을 전제한다. 네, 이론을 전제한다 이거죠. 형식을 전제한다. 수학적이거나 어떤 물리적이거나 하는 법칙을 전제로 이런 기구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 네, 내 생각에는 바로 이런 면이 수학이라는 형식적 과학과 물리학 같은 실험과학 사이의 관계에 관한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해명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수학이 이제 이론적인 면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물리학과 같은 실험에서는 이 이론적인 것들이 적용 가능한지, 해석 가능한지,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조건일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들을 제공한다 이거죠. 수학이라는 게 밝혀놓은 어떤 법칙이나 이론이 물리 실험할 때나 이런 걸 할 때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왜냐면은 어차피 물리학이라는 것도 수치와 관련된 어떤 질서를 탐구하고 하는 거라면, 수학이라는 게, 수학적 법칙이라는 게 관여해가지고 뭐 덧셈, 뺄셈 이런 것도 더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계산식들이 있죠. 예, 그걸 활용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다. 예, 이론적인 수학은 단순히 이론적인 걸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에 적용 가능한 이론을 다루고 있고, 물리학은 현실을 다루고 있지만 그 현실 속에서 파악되는 이론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법칙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서 수학이 물리학의 해답을 찾는 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내용은 간단한 거라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20분이 넘어갔네요. 아무튼 네,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넘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들 거의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수학은 어떻게 행복을 주는가였나? 예,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학문에 대한 그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 책 왜 이런 수학에 대한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고 있지, 내가 책을 잘못 샀나 이 생각을 했는데, 보면서는 그냥 예, 괜찮은 생각이 들었고, 네, 지금 이제 저는 마무리 지으면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냥 볼만했다 이런 생각이 돼요. 처음이 굉장히 재미없었습니다. 처음이 너무 재미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